네가 날 사랑해줄 때 나는 여왕이 된 듯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 근데 네가 날 버리니까 나는 찢겨지고 망가졌어. 내 세상은 끝났어. 어떻게 네가 날 버려, 이 미친놈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격은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기질과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고유한 패턴으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예측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성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성격 장애로 인한 문제를 대부분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한테는 자기 성격이 너무나도 잘 맞는 옷처럼 편안해서 별로 그 성격을 바꿀 이유도 못 느끼고 성격이 문제라는 인식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성격 장애 중에 제일 예측 안 되는 게 특징인 성격이면서 남들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 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반복, 극단적인 정서 변화와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장애인데요. 근데 왜 경계선일까요? 왜 경계선이라고 하면요. 우울, 불안, 무서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증상을 신경증이라고 하고 피해망상, 환청, 환각 같이 헛것을 느끼고 실제로 없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거와 연관된 증상을 정신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에 서 있다. 막 슬퍼하고 불안하면서도 갑자기 네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불같이 화내거나 의심하고 엄청 펄펄 뛰고 공격적이다가도 엄청 가련해지고 이런 모습이 마치 그렇게 보였던 거죠.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가 특히 내면에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사람이 진짜 쪼개진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ambulatory schizophrenia, 걸어서 병원에 와서 약 먹고 집에 가는 입원하지 않은 외래에 다니는 조현병 환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신경증과 정신증의 대비로 인해서 쪼개진 느낌, 이게 어떤 느낌에 가깝냐 하면요. 우리가 가끔 영화 중에 귀신 하나도 안 나오고 살인마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보고 있으면 막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심장이 조여들면서 기가 쫙 빨리면서 막 끝나고 나면은 막 탈진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의 내면을 표현한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귀신, 범죄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장르 보면 스릴러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심리 스릴러. 예를 들면 장화홍련, 블랙스완, 스펜서 같은 영화들요. 블랙스완은 발레 작품인 백조와 호수에서 백조와 흑조를 동시에 연기해야 하는 발레리나 니나의 강박과 불안, 환상 등이 나타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떠올리니까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네요.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을 맡아서 우아하고 고상하고 선한 역할인 백조와 야성적이고 거칠고 악역인 흑조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무대 감독이 너는 백조는 잘하는데 흑조는 못한다. 야성미가 부족하다. 이렇게 혹평을 자꾸 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장면 중에 하나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손가락에 이제 뭐가 있어요. 큐티클 같은 거를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탁 뜯는데 익 하고 뜯어져서 보고 있던 관객들이 전부 속으로 탁 하는데 그게 사실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연출 아시죠? 금속성으로 킥 하는 음악 깔리면서 막 잔인한 장면 쫙 하는데 좀 있다가 하면서 숨 들이쉬면서 그거 사실 내 마음속 상상이었고 이런 게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스펜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다이애나 스펜서. 영국 왕 찰스가 왕세자였던 시절에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시댁 식구들하고 명절을 보내러 가서 겪는 일을 다룬 영화인데요. 거기서도 다이애나가 예전에 영국 왕 헨리 8세가 환승하는 바람에 사형당한 왕비 앤 불린의 환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하고 식사한 자리에서 진주 목걸이를 차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 목걸이를 찰스가 불륜녀한테도 선물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그 목걸이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그 목걸이를 막 이렇게 잡아 뜯어서 팍 터뜨려서 목걸이가
완두콩 스프에 퍽퍽퍽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스푼으로 떠서 진주알을 가스득 이렇게 꿀꺽 삼키거든요. 너무 소리를 엄청 실감나게 연출해가지고 막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미칠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까득 꿀꺽 이렇게 하는데 또 하면은 또 멀쩡하게 사람들 밥 다 잘 먹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바로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연출한 그런 장면들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도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의 내면에서 이런 현실과 환각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만 영화에서는 그래도 연출을 가지고 이건 상상, 이건 현실 이렇게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주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실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그러한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현실과 상상을 오해하거나 충동 조절을 못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의 처음 취지는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불안, 초조함이 너무 심하니까 환각이나 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그리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지?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막 바람이 날 것 같고 그 바람이 날 것 같은 불안이 현실하고 혼동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은 지금 막 전화해야 되지 않나? 새벽 2시, 새벽 3시지만 전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경계선, 애착 대상과의 경계선, 충동 조절과의 경계선 등 다른 영역에서의 경계선에도 같이 혼동을 겪게 되어서 뭔가 좀 진단명을 따라가게 되는 여러 가지 경계선을 다 침범하고 여러 가지 경계선이 다 흐릿하게 느껴지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게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분들의 특징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유기공포,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버림받는다라는 위협적인 느낌이 현실에 대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상상 속의 느낌에 대해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러다가 이 사람하고 헤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을 자기 자신의 상상 속에서 느끼기만 해도 엄청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친구가 진짜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싸우는데 남자친구가 그 순간에는 연인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 너무 힘들고 내 마음 왜 이렇게 이해 못 해줘? 내 마음은 내 마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 쳐요. 그런데 이게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하게 화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감정적인 대립,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립일 수가 있는데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헤어진다고?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야? 뭐야? 다른 사람 만난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게 순간적으로 확 일어나는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함께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는 망상이 마음속에서 탁 일어나면서 이제 얘가 나 버림받고 떠나가는 거구나. 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감정이 확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공포로 인해서 순간적이지만은 확 공포가 일어난다. 근데 그게 연인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카톡을 읽고 연락이 없을 때, 그리고 또 나를 잘 치료해주던 의사가 휴가를 갔을 때, 상냥하지 못한 대답이 돌아올 때, 이런 식으로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확 일어나는 거죠. 부탁이 거절될 때, 저 지금 접수 마감된 건 알지만 한 10분 늦었는데 좀 접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접수 마감 시간이 돼서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럴 때 좀 속상하고 짜증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그럴 때 아니 내가 그냥 환자도 아니고 큰일 하다가 중요한 일 하다 왔는데 이 정도도 못해? 접수 직원 당신 권한 없잖아. 원장한테 물어보라 해. 약간 이런 식이고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거절로 느껴져서 예민하고 확 다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해줘? 나는 원장님이랑 관계가 특별하고 되게 좋았는데 원장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 그냥 ATM으로 생각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 순간의 평가절하가 확 일어나 버립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그만큼 심한 거죠. 두 번째 특징,
전쟁 같은 사랑을 하기 쉽다.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거든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건 아마 전쟁 같은 사랑. 근데 저는 이 가사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분의 연애를 정말 잘 표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 그로 인해 흔들리는 열정적인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불안하고 열정적이고 특히 그게 연인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엄청 이상하고 내가 꿈꿔오던 이상형, 완벽한 사람. 그래서 붙어 지내고 한 몸같이 지내려고 하고, 또 아무리 연인이지만은 내가 나의 내밀한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더 관계가 진지해지고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지한 관계가 되기 전에도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오픈한다고 하는 막 내밀한 얘기들을 너무 처음부터 딱 오픈을 하고, 옛날 남자친구가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그래서 넌 안 그럴 거지, 너 나 안 버릴 거지, 이런 메시지도 은연중에 전달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안색이 싹 바뀌고 평가절하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연인이 쓰레기, 죽일 놈, 못 쓸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끔 드라마 중에서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약간 좀 기운이 쫙 이렇게 빠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서로 막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막 이렇게 막 나란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키스하고, 그런데 막 뽀뽀 쪽?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좀 생략 이렇게 열정적이면서 죽일 듯이 싸우고 감정 소모가 큰 사랑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계성 성격장애의 연인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연인한테 사람을 빡빡 끌고 속을 태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싸울 때마다 뭐만 하면은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내가 너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지금의 이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환각망상하고 곁들여지면은 관계가 틀어지려고 할 때마다 당시에 힘들었던 기억이 왜곡, 증폭되면서 점점 연인은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스펜서 영화를 떠올려 봅시다. 완두콩 스프에 진주알을 막 가득가득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먹은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찰스가 잘못하긴 했잖아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라면은 이후에 남편과의 관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성에 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숨막히는 심정이었는지 알아! 내가 그때 목걸이를 뜯어서 진짜 진주알을 씹어서 삼킬 것 같은 돌을 삼키는 기분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원인 제공을 배우자가 한 거는 맞고, 또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배우자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려고 할 때 계속 그런 패턴으로 내가 맞대응하게 되면은 사실 배우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한쪽만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그걸 참다 못해서 너는 문제 없어? 이렇게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또 죽일 놈이 또 되는 거예요. 다이애나 비가 이제 그랬다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다이애나 비가 경계성 성격장애를 앓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영화 속에서의 상황을 예시로 든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뭔지 자기도 모르는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되게 악마 같고 못된 사람 같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고 내 자신이 텅 빈 느낌,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해를 많이 하고요. 자해를 하면서 자해할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자해할 때만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런 모순적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생활하면 어떻겠어요? 감정이 바람 잘 날이 없죠. 거의 항상 감정이 불안정하고 충동적이어서 자해, 자살 시도를 많이 하고요. 특히 그런 게 대인관계에서의 좌절을 느낄 때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충동적인 게 자해나 자살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다른 충동성도 보여요. 우리가 왜 홧김 비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홧김에 쇼핑한다, 돈 쓴다, 이런 것처럼 홧김에 쇼핑을 하고, 쇼핑 중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 또
도박이나 물질 중독 이런 거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너무 공허하고 이러니까 성적인 행동을 오히려 더 막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좀 성적인 접촉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친밀감을 나누고 교감을 하는 용도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 너무 공허하니까, 공허하고 버림받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하거나 접촉을 해서라도 이 공허함을 채울래 이러면서 굉장히 좀 허무함이 많이 남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기도 하죠. 이렇게 충동성이 높다 보니까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환자들의 10%나 돼요. 일반 인구 자살률 통계 낼 때 10만 명당 통계 내거든요. 그러면은 10만 명당 자살률이 10만 명당 25명, 10만 명당 30명 뭐 이런 식으로 0.025% 정도인데 경계선 성격장애는 10%.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살할 확률보다 400배나 높은 거예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우울감이나 충동성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고요. 최근에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성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ADHD의 한 종류이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비슷한 의사소통 발달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관련성들이 연구를 통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 발달적인 관점에서의 치료 방향이 제시되기도 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 병원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분들께 우울증에 사용하는 기계 치료인 TMS 치료를 시행한 적도 있었는데, 대인관계의 패턴 호전보다는 솔직히는 우울감과 충동성을 좀 덜어드리고자 치료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시행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TMS 치료를 하자마자 연인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TMS를 하고 간 날에는 연인 간의 싸움이 없었고 평화롭게 데이트를 끝내고 통화도 잘하고 잘 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놀라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의 비중 또는 발달적인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층적인 심리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여러 난관이 많은데요. 경계선이라는 진단명을 따라가듯이 환자 의사 사이의 경계를 자극하는 여러 행동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접수 시간이 늦었는데 접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거절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료실에서의 사소한 그런 변화들이나 사소한 거에 대해서 거절, 평가절하로 느낍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면담을 하면서 잘 얘기하고, 힘내세요, 잘 지내세요, 자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런데 오늘 약물이 하나 늘었는데 저를 지금 부족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약물이 늘어난 거는 그냥 제가 치료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드린 건데도 약물이 는 거에 대해서 나를 막 부족한 사람으로 봤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말을 듣는데 좀 평소보다 집중도가 떨어져 보인다, 선생님 지금 딴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충분한 공감을 좀 안 해주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편을 거들어주지 않는 느낌이 들 때는 그게 치료상 필요해서 그런 입장을 취했을 때도 있는데도, 선생님 제가 지금 벽에다 대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날에는 정말 의사를 평가절하고 돌팔이 취급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정말 선생님이 이 목숨 살려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저 살려주셨어, 이렇게 완전 이상화하다가 조금 서운하면은 완전 돌팔. 선생님은 진짜 꼴통이세요. 저 이런 말도 진짜로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치료를 위해서는 저희 함께 갑시다, 저희 같이 노력해봅시다 이러면서 힘든 것도 같이 극복하고 해야 되는데, 힘든 게 있어서 좀 격려를 하거나 푸시하거나 조금만 쓴소리를 할 때 그 문턱을 못 넘고 탁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심하니까 의사가 휴가를 떠나면 휴가 기간 동안에 불안정해져서 자해를 한다거나, 밤늦게 죽고 싶다고 전화를 했는데 병원이 문 닫아서 부재중 뜨고 전화 안 받고 이러면은 굉장한 좌절감과 분노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따뜻한 공감과 함께 안정적인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금쪽이 보면은 오은영 선생님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힘들구나, 힘들지? 하지만 친구를 때리는 건 잘못된 거야. 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 들을 때 저희가 지켜보면은 오은영 선생님이 그 아이를 싫어해서 그런 말 하나요? 아니면 그 아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말 하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지도 않고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대할 때에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를 아끼고 사랑해서야. 하지만 세상에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허용해 줄 수는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보고 너가 너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를 떠나가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좀 더 성숙한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기 때문인 거야. 어렵다고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계속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분의 치료는 굉장히 치료자에게도 많은 도전과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때로는 정말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치료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 큰 노력을 들이고 또 환자분이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을 때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치료 전보다는 훨씬 달라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같다고 하면은 꼭 병원을 찾아주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